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에게 주는 사료 같은 경우는 왜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에요. 단체 주문을 받았어요.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면 팔고 싶잖아요. 팔고 싶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 제가 만약에 셀러라면 많은 수량을 사신 분하고 하겠어요. 반품 재판매의 길 언제쯤 열리는 걸까요? 정확한 개정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채널에서 처음 모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도민석 관세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관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민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관세법인 흥신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서울 사무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관세사업을 한지는 약 한 1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이제 이름이 흥신이라 그래서 뭔가 내 물건 다 흥신소에 맡기면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외우면 되겠네요. 다 처리됩니다. 네. 네. 그래도 뭔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고 관세법인 흥신을 운영하시는 대표 관세사님이시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오늘 오셔서 또 궁금한 것들 많이 좀 다 이야기해 주시고 네네. 좀 재밌는 것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렴풋이 다 알 거예요. 어렴풋이 아시죠? 네, 이 일을 하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랑 그리고 우리 저희 이커머스 셀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 네. 내용들만 해갖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우선은 일단 아주 짧게 간략하게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잠깐 모두에 좀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수입이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유통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낼 때는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크게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을 저희가 통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관세사는 그 통관에 관련된 제반된 법령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면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물품에 관련되는 법령이 있다면 어떤 법령을 준비해야 되는지까지에 대한 안내, 즉 수출입 통관에 제반되는 모든 법령 사항에 대해서 관장하는 그런 직업을 우리는 관세사라고 보통 얘기하고, 저희 셀러들은 구매 대행 셀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구매 대행은 어떤 식으로 통관이 이루어지는지 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구매대행 셀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구매대행 셀러의 사이트에서 누군가 물건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서 자기 한 명, 셀러 자기 명의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뿌리는 경우가 있고, 해외에서 바로 B2C죠. C로 뿌리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셀러 자기 사업자 명의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일반 수입으로 분류가 돼요. 그건 이제 구매 대행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막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아주셔야 되고. 구매 대행은 네네. 그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인증이 좀 면제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물품에는 세관장 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유통되거나 제조됐을 때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형평성 목적으로 우리가 요건들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조금 면제해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목록 통관과 간이 수입 신고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구매 대행 셀러 중에 B2C 거래는 진짜 우리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서 그때는 금액 기준으로만 금액 150불 언더는 목록 통관으로 150불 초과되는 것들은 우리 간이 수입 신고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구매 대행을 할 때 잘못 사게 되면은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일본에서 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에게 주는 사료 같은 경우는 네네네. 왜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일단은 수량이나든지 금액도 문제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건이에요. 그 우리 개나 고양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동물 검역, 네. 동물 검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검역에서 성분 때문에 네.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성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저희가 구매대행 셀러분들한테나 우리가 일반 수입자 화주분들한테 늘 안내를 드리는 게 제발 발주 단계부터 저희한테 문의를 좀 달라. 특히 먹는 거. 그런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HS 코드를 솔직히 셀러가 임의대로 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근데-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통관이 되기도 하죠. 통과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게
뭐 아시겠지만 네. 더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사실 우리 진짜 몇십만 건 그쵸.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그 아주 고도화된 시스템이 걸러준다? 그냥 그런 것들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수기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검토가 되더라도 이걸로 해주세요 라든지 근데 그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렵죠. 예. 그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일인데 이거는 그 사람이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안 걸리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 그 세관장 혹은 관세사 혹은 또 배대지에서 이거를 알았을 때 정정해주거나 이런 사람은 없죠. 아 저희는 합니다. 해요? 정정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되는 게 해야 맞죠. 되고 맞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돌려보낼 거 돌려보내고 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국내에서 구매 대행하거나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이래서 이제 국내 이커머스에 물건이 깔리는 게 이제 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아직 포화는 아니에요. 시장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더디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관세사님께서는 이제 수출 통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요즘에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핫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 괜찮았죠. 아, 러시아 괜찮아. 우리나라에서요? 네. 보통 러시아로 어떤 게 많이 나가요? 저희가 취급했던 물품들은 화장품 많이 나갔어요. 화장품? 네. 한국 화장품? 그렇죠. 대기업? 아니면 K-뷰티. 대기업이요? 아니면 중소기업? 아니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거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랜드가요. 네. 최소한 10,000개는 될 것 같아요. 진짜. 아, 화장품이요? 네, 화장품 브랜드가 아, 그렇게 많아요? 뭐 일주일 단위로 생기는 것 같아요. 새로.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도 왜 도매하시는 분들 네, 계시고 많죠. 그렇잖아요. 보면 그 창고에 저희가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대표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닐까요? 원래 유명한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왜냐면 저희는 스킨로션만 바르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화장품은 원래 유명하니까. 네. 근데 이제 화장품은 사실 고인물들 너무 많잖아요. 아, 좀 포하죠. 네. 그럼 이제 신흥국이나 얼마 전부터 확 뜨고 있는 나라가 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일본 쪽 괜찮지 않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 일본 쪽이요? 네. 일본도 많이 나가죠. 한국발 일본. 네. 과거에는 사실은 기계 소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이 됐었어요. 근데 수출은 특히 의류 쪽은 많이 나갔어요. K 의류요? 네, 의류 괜찮아요. 어. 도메스틱 브랜드인데 어. 얘네들이 전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내에서 브랜딩을 하고 나서 네. 반응이 좀 좋다. 그러면 일본에 지사를 세우더라고요. 아, 무조건 국내에서 유명해야지만 일본에 뜨는 거예요? 그거는 또 사실은 아닐 수 있죠. 네. 왜냐면 근데 오늘 제가 브랜딩 하시는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이게 물동량을 보시니까 아 그렇죠. 누구보다 물동량은 최고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 일본 쪽이 되게 핫하대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특히 그렇죠. 요즘에 큐텐 재팬 쪽이 많이 핫하다 그래갖고 큐텐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저기 고객사 분들 중에서도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간이 수출로 나가죠. 간이 수출은 네. 우리 수입도 총 3개가 있어요. 수입. 네. 일반 수입, 네. 그 다음에 간이 수입, 네. 목록 통관. 네.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반 수출, 목록 통관 수출, 그 다음에 간이 수출. 간이 수출. 이렇게 뭐예요? 나가요. 이것도 금액 기준으로 나뉘어요. 금액 기준으로 소량, 그리고 다품종, 그리고 B2C 거래해서 15만 원 언더인 제품들은 목록을 통해서 간이하게 수출 나갈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렇게 간이 수출 나가더라도 목록으로 나가더라도 필증 발급을 해줘요. 보통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가 단체 주문을 받았어요. 네. 근데 사실 해외 구매 대행 자체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은.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팔고 싶죠.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지만 팔고 싶잖아요. 팔고 싶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세관에서 봤을 때. 세관에서는 인정은 안 해주죠.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만약에 셀러라면 그 개인적으로 많은 수량을 사신 분하고 컨택을 하겠어요. 컨택을 해서 목록을 만들자. 어떻게요? B2C로 내는 아. 거고요. 100명의 고객한테 보낼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100명의 고객을 받아서 그 한 번에 리스트업을 하자. 보내준다. 아. 그 리스트업을 해버리자. 근데 그게 이제 팔리지 않은 상태고 네. 보유하고 팔 거다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네, 그건 불법이죠. 그런데 말이 나오는 김에 그러면 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에 대한 개념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 네. 네. 일단 일반 통관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자 통관 그리고 개인 통관도 물론 일반 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 통관은 우리가 이제 지금 얼마 전에도 법이 시행됐지만 개인 해외 구매 대행 셀러를 통해서 수입을 했는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수입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때 저는 좀 그렇게 구분도 해요. 특송사를 통했냐, 포워더를 통했냐 그렇게 구분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포워더들이 취급하시는 것들은 일반 통관이 많고
특송사들이 취급하는 건 거의 다 개인 특송 화물들이죠. 그래서 법령적으로 보면 FOB 금액 기준으로 150불 기준으로 가요. 미국은 200불이고. 그래서 이제 150불이 언더가 되는 것들은 보통 다 목록 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 예. 빼고 환율은 빼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아니 이게 일요일 날 바뀌던데? 금요일날 바뀌어요. 금요일이에요? 네. 어? 그래서 환율은 그러하고, 그래서 FOB 금액 기준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불 언더는 목록으로 다 가요. 목록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특송사에서 우리 모든 구매 고객 리스트를 먼저 배대자한테 받습니다. 배대자한테 받으면 그 리스트를 보고 물품의 금액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금액 중에 150불 언더로 끊어가지고 그 150불을 원화로 환산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과세 가격 15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가 나오거든요. 15만 원 이하면은 세금을 안 때려요. 15만 원 초과하면 세금을 때리죠. 관세로 왔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목록은 특송사가 그냥 엑셀로 날려버려요. 관세청 전산에다가 그걸 EDI라고 하는데 그냥 날려버려요. 근데 넘는 것들 있죠. 넘는 것들은 이제 일반 통관? 네, 리스트업에서 관세사한테 갑니다. 그럼 오케이. 관세사가 간이 수입신고.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분명히 내가 샀을 때는 150% 언더야. 150% 언더야. 하지만 내가 쇼핑몰에 판매할 때는 넘죠. 한 30만 원 가까이 팔 수도 있잖아요. 팔수 구매대행 있어요. 셀러가 팔수 영업력이 있어요. 좋아서 할 수 있어요. 뭐 홍보를 잘해서. 근데 이게 딱 엑스레이 통과 띡 떼다가 목록에서 이거 가격 좀 이상한데 가격 자료 제출해. 그랬을 때 내가 산 가격을 제출하면은 어느 자료냐 이거죠. 목록 통관인데 쇼핑몰 가격을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관세법 영역 중에 관세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관세 평가가 뭐냐면 실제로 관세가 얼마 나올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얘기해요. 즉 뭐냐면 물건의 가치가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잖아요. 얘가 10,000원이고 8%면 800원이 부과가 되듯이 이 물품의 가치가 뭐냐? 진짜 정상 가치가 뭐냐를 평가하는 게 관세 평가예요. 내가 셀러가 산 그렇죠. 가격이냐 아니면 소비자가 한 가격이냐. 그렇죠. 셀러에서 산 가격이냐 소비자가 그 가격을 얘기하는 근데 이제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의 가치는 마지막에 소비한 사람의 가치가 이 상품의 가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네. 가격 조사할 때 그 고객이 산 가격을 제출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반론을 제기할게요. 네. 일반 사업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일반 사업자가 이 마이크를 100만 개를 수입을 해요. 그럼 중국에 있는 제조자랑 내고를 치겠죠. 국내에서 팔 때는 10,000원. 중국에서 내고 칠 때는 6,000원, 6,000원. 4,000원 뭐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 이 사업자는 수입 통관할 때 10,000원에 신고할까요? 6,000원에 신고? 6,000원이죠. 당연히 6,000원이죠. 그 개념으로 한번 보세요. 이건 안 팔린 거잖아. 안 팔린 거? 예, 이건 수입해갖고 내가 팔 거잖아. 이미 가격이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 예. 라고 얘기할 수 예. 있다 이거죠. 예. 근데 관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네. 정답은 말씀드려야죠. 네. 구독자분들한테. 고객이 산 금액으로 고객이 가격 산 자료를 금액으로, 제출하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진짜 가치니까. 셀러가 산 가격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세청에서. 구매 대행 업자분들 중에서 관세를 고객이 직접 내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네, 뭐 그렇죠. 자기 화물이니까 자기가 내는 게 맞죠. 네. 근데 물건을 받았는데 반품을 하고 싶은 거야 고객이. 아 반품이요? 예, 근데 반품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의 관세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세금을 돌려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네. 반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환급은 되는데 일단 절차부터 말씀을 잠깐 드리면 판매자한테 반품 의사 처리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위약 수출 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위약이라는 것은 뭐 크게 광의로 보면 계약 위반인데 보통 그냥 반품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위약 수출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 우리가 수리 후에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필증 나오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반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00불 이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환불한 다음에 수입 통관지 세관에 관련 서류를 입증해서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초 수입 당시에 납부하셨던 관세하고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게 되고 1,000불이 초과가 된다. 1,000불이 초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약 수출 면장을 발행을 해서 수출 필증을 발행을 해서 우리가 환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00불 이하는 면장 발행 필요 없고 1,000불 초과는 면장을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셀러인데 그냥 고객이 냈던 관부가세까지 다 그냥 내가 환불해주고 내가 그 물건 받아서 재판매가 안 되잖아요 원칙은. 원칙은 안 되죠. 네. 하지만 제가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봤어요. 세관에서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 구매 대행 셀러가 반품을 받은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법을 조금 바꾸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난 이후로부터
당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받아서 당근에 팔면 되지라고 하고 있는데 반품 재판매의 길 언제쯤 열리는 걸까요? 그리고 뭐 정확한 개정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물며 시장에서 뭘 사더라도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싶어 하는데 해외에서 샀다고 해서 이게 길이 아예 막힌다? 그거는 좀 오롯이 셀러에게만 부담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죠. 그 해외 구매 대행을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 비즈니스를 인정을 한 마당에 지금 관련 또 다른 기관에서 이거는 반품은 안 돼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안 돼. 사실 구매 대행 업자는 반품 엄청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반품 재판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되보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언제쯤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한 거였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매월 월간 뉴스레터로 관세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나 화주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개정 사항들은 저희가 월간 뉴스레터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뉴스레터는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저희한테는 이제 거래처한테만 나가는 뉴스레터라서 거의 저희 거래처가 아니면 받아보실 수가 없지만 그러면은 저기 홈페이지 흥신 들어가면 법인 거래처 좀 그 뉴스 좀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희랑 거래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난 또 다 준다고 공짜로. 그래서 네. 거래를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정보가 궁금하시면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돼요. 흥신 법인 치면 네. 바로 나와요? 네, 관세법인 흥신 홈페이지 치면 나오십니다. 아 네. 혹시 뭐 질의응답하면 답변도 해주나요? 그럼요. 아 진짜요? 온라인 인콰이어리 화면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관련해 갖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지식인에 물어보면은 좀 잘못된 답변이 달리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렇죠. 네. 지식인은. 이제 여기다가 여쭤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세사 되신 거 후회하세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족하세요? 그렇죠. 저는 히스토리는 아시잖아요. 왜냐면 네. 밖에서 바라보는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바라보는 관세사와 실제로 됐을 때 관세사가 분명히 괴리가 있을 거예요. 엄청 달라요. 네, 나는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자마자가 2달 만에 퇴사하는 사람들이랑 똑같겠죠. 어때요? 관세사는 생각하던 거랑 똑같은 직업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주로 세관에 안 계신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공부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네이버 뉴스였어요. 음? 관세사가 자격사 8대 자격사 중에 연봉 1위를 해요. 오. 2000 언제였죠? 그때 한 8년, 7년이었나? 그때쯤이었는데 1년 1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역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과 관련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랄까 이 대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라고 느껴졌었어요. 난 처음에. 무역학과 출신이니까 관세사 뭐 금방 네. 뭐 한 하겠지. 3달 공부하면 되겠지 뭐. 근데 실제로도 1차가 되게 빨리 된 거예요. 그렇죠. 전공을 네.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2차에서 이제 계속 미끄러지니까 이제 집에서는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죠. 여자친구도 언제 되는 거지? 뭐 그 말을 눈빛으로만 물어보죠. 근데 그러다가 됐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연봉 1위는 찾아볼 수도 없죠. 아 진짜요? 그래서 허수였죠. 허수. 허수를 보고 제가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 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저랑 맞아요. 예. 일 자체가. 뭐 세관에 안 계시고 세관 자주 갑니다. 세관에 또 우리 이제 어떤 이슈가 있으면 네. 읍조리로 자주 갑니다. 읍조리로 그쵸. 많이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조아리고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도민석 관세사님 관세사 업무를 하시면서 오늘 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나 수입하시는 분들에게 뭐 주의사항 또는 뭐 조언이라든가 뭐 앞으로 뭐 힘내라든가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아무래도 최 현장에서 물동량을 보시니까 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좋은 말씀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출과 수입을 좀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무적인 영역에서 수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 수입국에서 우리나라 수출 면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출이라고 해서 뭐 아무 HS 코드나 잡아서 나가도 돼라는 인식은 조금 뭐랄까 자제해 주시고 그래도 관세사한테 이 물품에 대한 HS 코드와 그리고 관련 수입국이죠. 상대 수입국에 대한 요건 법령의 그 안내가 필요하다면 늘 관세사한테 여쭤봐 주시고 특히 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정말 부탁드릴 게 사전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들어와서 일 터진 다음에 물어보면 거의 다 CY에 팩이죠. 예, CY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뭐 준비하시고 저희한테 문의하시고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냐 사전에 물어보셔야 알려주죠. 예. 그렇죠. 자기가 그냥 사버려 갖고 그쪽에서 그렇죠. 출고시켜 버리면은 답 없습니다. 네. 팩입니다. 또는 반송. 음. 그러니까 무조건 사전에 물어보시는 것을 정말 생활화하셔야 되고 정말 담당자분, 무역 담당자분이나 수출입 담당자분이 계신다면 사전에 관세사랑 그리고 뭐 이 말씀 좀 드리면 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관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법령을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검토하고 뭐 KC 인증이나 뭐 식검 인증하시는 그런 것들도요. 예. 분들에게 말고요. 그것도 한 번은 통하셔야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HS 코드별로 세관장 확인 대상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무작정 인증 받아야 돼요라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인증 대행 기관 분들도 정확하게 하시지만 사실상 세율 안내와 함께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것과 그러면 두 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통하시게 되면 인증 대행 기관도 함께 답변을 같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인증 대행 기관만 통하게 되면 정말 인증에 대한 그 지엽적인 어떤 내용만 알게 되시는 거니까 통합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게 가장 한 번의 원스톱 솔루션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제가 아는 셀러가 일본에서 조금 유명한 그 캐릭터가 있는 상품을 정품을 네네네.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해요. 네. 한 소량으로 한 100개 정도? 소리 한 100개. 네, 인형이에요. 사업자는 있으시고. 사업자 당연히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품이 들어왔을 때 네. 필요한 서류가 정품 확약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진품 가품에 대한 챌린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요 어떤 걸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라이센서가 발행하는 서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매업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못 받죠. 못 받죠. 못 그럼 받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도매업자가 정식적 판매원이 맞냐? 음. 뭐 예를 들면 디즈니 재팬이다. 음. 내가 디즈니 재팬에서 샀어요. 그 인보이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하. 그러면 국내 거래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국내에서 일본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오거나 오케이. 아니면 디즈니 재팬에서 수입을 하거나. 근데 디즈니 재팬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캐릭터들은 한국에 이제 공식 수입원들이 있죠. 수입원들이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병행 병행 수입이 가능해서. 합법이니까. 그러면 자 인형이에요. 인형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형이기 때문에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어린이 인증을 받지 않아야 돼요.라고 해서 이제 수입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어른들한테만 팔 건데요. 라고 하는 게 먹히나요 안 먹히나요? 안 먹히죠. 짤짤없죠. 그건 자기 주장이죠. 그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의거하면 어린이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만약에 A4지로 엑셀로 출력을 하잖아요. 이 테이블 다 찹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제작자의 의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그리고 이 물품이 어린아이들의 입에 들어갔을 때나 또 뭐 어린아이에게 접촉을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모든 정황적, 정량적 판단을 다 해요. 뭐 물론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은 지켜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은 건지 저희도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게 무작정 외국법을 그대로 바꿔와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법에는 우리 법은 일본 법을 많이 가져왔죠. 일본, 뭐 독일법 네, 많이 갖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근데 사실은 법이라는 거는 꼼꼼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아, 그쵸. 그런 차원에서 조금 까다롭고 좀 매몰차 보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 수입업자분들도 또 이어지네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말씀드리자면은 그거겠네요.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거는 챌린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오늘 이렇게 촬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관사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이렇게 제가 좀 가볍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원래 무거운 주제일수록 가볍게 해야지 또 사람들이 그런가요? 또, 예, 네. 우리의 마음은 또 안 그렇다는 거 아실 거예요. 구독자 질문이 폭발해서 제 2편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이 도민석 관세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고 동갑이고 또 친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한 거니까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관세법인 흥신의 도민석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